우리가 숙제 내줬나? 그지? 숙제 내줬나? 그지? 그건 좀 이따 하고 진도부터 먼저 나갑시다. 자, 첫 번째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비교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맞죠? 두 번째 주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부분이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죠. 인간의 행위, 문화적인, 사회적인 인간의 행위, 이런 행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개개인들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구속된 존재니까 사회 구조적 틀을 먼저 바라보자. 사회 구조 안에서 사고하고 사회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욕구하고 그게 인간들이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행위 현상들은 다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다 이해된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해되죠? 이런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는 독재적 실체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을 외부에서 구속하는 틀이라고 보죠. 됐습니까? 반면에 무슨 소리야? 개개인은 정말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들이고 사회는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단순 집합물 같은 거야. 어떤 인간 행위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분석, 그들의 상호작용 관계 분석 이런 걸 해야지. 그러면 사회구조가 자연방으로 이해되는 거지. 사회구조적 틀을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위가 다 이해된다니 무슨 개인을 그렇게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나? 이런 시각이 있어. 알겠지? 이걸 뭐라 그래? 미시적 관점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 미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이 뭐였지? 상상이론이었고, 거시적 관점, 사회구조적 틀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짓는, 사회구조의 기본 속성을 먼저 설명하는 그 이론으로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죠. 그죠? 우리의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체 구조 같은 완전 무결한 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보수적, 안정, 유지, 조화 이런 것만 강조하는 기능론이 있었고요. 사회 구조적인 우리를 둘러싼 틀을 경쟁, 갈등, 투쟁의 장으로 바라보고 승리한 기득권층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고 갈등을 통해 발전해가는, 알겠죠? 그런 구조로 바라보는 게 좀 진보적 시각이었던 갈등론이었죠. 기억납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 봤었고,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번에 이거 조금 했었나? 안 했었죠 아직. 자, 봐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말이지, 연구 방법에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실증적 연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해석적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실증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사람들의 행위에는 분명한 일정한 법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범죄율이 늘고요. 이해되죠?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요.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든 인간들의 행위 현상들은 일정한 법칙성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바라봐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합니다. 사람들의 행위 현상도 일정한 패턴과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 결과 인간 행동의 행위의 패턴 법칙을 그걸 밝혀내고 증명해내겠다. 이런 방식의 연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인간 행위의 법칙성을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이런 방식의 연구는요, 자연과학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거거든. 보통 우리가 자연과학 법칙 같은 거 증명할 때 뭐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그
계획한 어떤 설계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해가지고 증명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자연과학 연구하는 그런 방식을 인간 법칙, 행위 법칙 발견하는 뭐 이거 가설 세우고 증명하고 이 방식을 자연과학적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방법론적 일원론. 무슨 소리일까?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다르지 않다. 자연과학 연구 방법 그대로 사회과학에 도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죠? 아무래도 이 실증적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행위의 법칙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한 명, 두 명 연구해가지고는 법칙성 증명이 안 되지 않을까? 그잖아. 법칙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인 결과의 보편적 인과관계 이런 건데 그러면 한두 명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적 분석해가지고 막 대다수가 이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증명해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뭐라고? 방대한 양, 많은 양을 수집합니다. 막 1000명, 2000명씩 조사해가지고 통계 분석해가지고 증명하죠. 행위 법칙을. 알겠습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좋아해요. 수치화시킬 수 있어야 증명이 되니까. 분석할 때 무슨 분석 많이 합니까? 통계적인 분석 기법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 가설을 세웠잖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 소득이 높아지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어떻게 증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너 같으면 이 가설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할 거야? 부모 소득을 보고 성적을 비교해? 응? 이런 거 어때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거주지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100%는 아니어도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게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니네 강남 30평대 집값이 얼마게요? 뭐라고? 50만 원? 50억? 비싼 거는 뭐 80억까지도 가요. 근데 평균적으로 강남에서 30평대 아파트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되죠. 억이죠, 30억. 그죠? 35억은 있어야 돼, 30억. 그러면은 거기 월세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30평짜리 집 월세 500만 원이에요. 되죠? 그리고 너는 생각해 볼까?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가 연봉이 한 뭐 7천만 원대. 얼마 된다고? 부부 합산 연봉 한 7천만 원대. 강남에 살 수 있을까? 야, 연봉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면 한 달 수입이 부부 합산 얼마라는 거야? 500만 원이라는 거야. 둘이 합쳐서. 500만 원이면 얼마야? 6천인가? 한 550 되겠다. 맞죠? 한 550 정도 된다는 거야. 550. 둘이 합쳐서. 근데 월세가 얼마라고?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500이라니까. 알겠죠? 어떻게 살아? 부부 합산 소득 1억이야. 강남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누가 자기네 부부 합산 소득 수입의 절반을 갖다가 그죠? 야, 1억이면 한 달에 한 둘이 합쳐갖고 한 800 되는 거거든요? 맞죠? 둘이 합치면 800 되는 거야, 800. 그러면 800이면 5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300만 원 갖고 산다고? 애들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남에 사는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 이상? 못해도 부부 합산 2억은 넘어가, 기본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동네는 어때? 부부 합산 소득 2억이 어딨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값과 비례해서 뭐가?
아무래도 어른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면이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는 그러해요. 평균적으로는 이게 맞아. 야, 그럼 봐봐. 서울에 있는 28개 구 있죠. 28개 구가 있거든요. 그럼 서울에 있는 28개 구를 놓고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보는 거야. 너네 1년에 한 번씩 학업 성취도 그 시험 보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하는, 그죠? 그 시험 성적 비교해보면 되죠. 아이들의 학교별, 지역 학교별 평균 성적 이거 가지고 내보면 되죠. 됩니까? 자, 문제. 구로구 지역의 땅값은 서울 28개 구 중에 몇 등일까요? 에이, 28일까요? 아니야. 우리 뒤에 두 개나 있어. 우리 26등이야. 꼴찌가 어딜까요? 꼴찌. 금천구야. 금천구. 요 뒤에 독산동이죠. 독산동. 금천구가 꼴찌. 서울 꼴찌. 그 다음으로 낮은 데가 성동구. 그 위가 우리야. 알았지? 자, 봐. 우리 그 서울특별시 지역의 학업 성취도 평가했을 때 구로구 지역의 평균값은 몇 등일까요? 그대로야. 25등이야. 알겠죠? 돼요? 25등, 26등 막 그래. 그대로 떨어진다니까요. 1, 2, 3등 누군데요? 강남, 송파, 서초. 1, 2, 3등. 그대로 떨어져요. 지역별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집값과 비례한다 치면 그 수준 그대로 지역의 어떤 땅값 평균 그대로 딱 순위가 떨어져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내 말 이해됩니까?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죠. 또는 뭐 이런 거 조사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의 평균 소득. 그죠? 서울연고대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평균 소득.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중간급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평균 소득. 그리고 하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평균 소득. 이거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설문해 보면 되죠.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 직업군별 평균 소득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계산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거 실제 연구한 거야. 서울대학교 학생들 부모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몇 프로게? 서울대학교 학생들 있죠? 그 부모 중에 전문직 종사자 비율 80%야. 80%. 부모들의 80%가 전문직이야. 무슨 뭐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무슨 뭐 검사, 판사, 뭐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알겠죠? 이런 사자 들어가는 약사 뭐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비율이 80%예요. 서울대학교 학생. 이해되죠? 근데 아래 대학으로 가면 어때요? 저 뭐 지잡대라 그러죠. 지방 잡대 막 이런 거죠. 이런 데 내려가 보시면 없어, 별로. 전문직 부모가 거의 없다니까. 이 슬픈 현상이지만 이런 거 증명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수량적 자료 막 활용하죠. 그잖아요. 야, 지금 분석하는 범위가 어때요? 넓죠? 막 서울특별시 전체 28개 구 지역의 학력평가 성적을 막 비교하고 있고. 맞죠? 전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막. 알아듣겠죠? 엄청난 양, 계량화된 자료, 통계적 분석 기법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한 인간 행위의 법칙성을 증명해내는 방식의 연구야. 아, 알아듣겠어? 돼요? 좋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해석적 연구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인간 행위 현상을 일정한 법칙으로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은 정말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그런 주체들인데 그들의 행위를 일정한 법칙으로서 규명해내고 증명해내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이해됩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법칙화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하지 말고 한 사람의 행위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사람의 심리적인 동기, 행위의 동기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이해해보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인간 행위를 법칙화하려 하지 마라. 알았죠? 이게 해석적 연구야.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하냐면 봐봐. 인간 행위의
심층적인 동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그걸로 족한 거야. 뭘 법칙화시켜 인간의 행위를. 이해돼요? 야, 쉽게 풀어줄게. 이거 이런 해수지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극장 알아요? 빠라바밤 빠밤 빠밤 그죠? 알죠 그거? 그거 보면 이제 한 사람 어떤 아주 특이한 삶을 사는 누군가를 딱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해? 뭐 한 달 가까이 생활하잖아요. 옆에서 PD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밀착 취재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막 이런 걸 내가 뭐 해? 예측하고 추측하고 막 그런다고.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뭐 봤었냐면 가출 청소년 누구였다고? 가출 청소년하고 같이 취재를 했어. 생활하면서. 되죠? 선생님이 사실 그 취재 이 인간극장 보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거든 내가. 원래 가출 청소년 그러면 막 비행 막 하는 애들 그죠? 막 본드 불고 막 이런 것만 떠올렸단 말이야 막 알겠죠? 뭐 나쁜 짓 하고 맨날 훔치고 막 이런 거 됩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걔 보니까 알겠지? 걔는 어떻게 한 애였냐면 원래 힙합을 하고 싶었던 애예요. 아직 힙한 아이야. 근데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자기는 독립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들의 도움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싶은 거야. 그래갖고 애가 가출을 한 거예요. 알았죠? 되게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애가. 막 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월세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알바를 2탕 뛰어요. 오전 알바 있고 오후 알바 있고. 대신 8시 이후로는 알바를 안 잡아요, 애가. 왜? 연습 시간이야. 자기 힙합 연습해야 돼. 알았지?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내더라고. 되죠?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동전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공중전화 가가지고 전화를 하네, 애가.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엄마야. 알겠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래. 알고 봤더니 생일이었던 거야. 그죠? 근데 막 수화기 너머로 이제 엄마가 너 어디냐 빨리 들어와라 막 얘기하죠. 근데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후딱 끊어요, 애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끊어, 애가.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2-3개밖에 안 돼. 혼자 먹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릇이 그지? 근데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는 거야 얘가. 밑에 나레이션이 딱 깔리죠. 누구누구 씨는 그릇이 3개인데 설거지를 1시간째 하고 있는 중이다. 알겠죠? 아까 그 일이 마음에 많이 걸렸나 보다. 알겠죠? 뭐 이런 거 딱 걸려. 이거라니까 인간극장. 같이 이거 밀착 취재해 보잖아요. 그러면 행동 속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이해돼요? 저 사람의 어떤 심리적 동기 같은 게 다 드러난다니까. 니네 환승연애 보냐? 안 봐요? 그 환승연애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전에 헤어졌던 X하고 같이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환승할 거냐 말 거냐 막 하는 거거든. 뭔지는 알죠, 대략? 내용 스토리도 몰라? 그래. 그거 보면은 여자애가 지는 전 X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대. 그래서 제가 뭔 짓을 하든 자기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대. 전혀 쟤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알았죠? 진짜 그럴까? 이게 표정에서 다 드러나. 중간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썸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애가 분명히 자기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 난 쟤하고 재회할 마음이 전혀 없다 막 이래 놓고는 알겠죠? 졸라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표정에서 다 드러나 그런 게. 뭐니 갑자기 말수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해보면 가식으로 감출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드러난다고 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밀착 취재하면서 참여 관찰하는 이런 방식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동기 막 이런 것들까지 죄다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이거든 이게. 또 뭐 있을까? 이거 말고? 인간극장 말고?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것도 사실 비슷한 거죠. 그 삶의 모습을 갖다 그냥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분석하죠. 그럼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게 느낌이 다 와.
이해됩니까? 보다 보니까 되게 스님이 그 반성하기도 했던 건데 엄마가 아이하고 공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 요즘 아이한테 이상현상이 나오는 거야. 엄마가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애가 막 뭐야 막 애가 막 뭐 난리를 쳐요. 되죠? 근데 그 밀착 취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누구야 공부하자 빨리 와라 그러니까 애가 뭐해? 와 털털털털 와. 얼굴 표정은 썩어 있죠. 썩어 있죠. 이러고 와. 알겠죠? 그래 앉아가지고 엄마가 시키면은 머리를 팍 인상 팍팍 쓰면서 막 해. 알겠죠?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한다니까 애가. 표정 완전히 일그러져가지고. 그럼 엄마는 화가 나왔나? 화가 나지. 너 그렇게 인상 팍팍 쓰면서 하면 되냐? 막 애를 막 다그치는 거야. 알겠죠? 공부를 하러 왔으면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너 이게 뭐냐? 말면서 막 애를 막 다그쳐. 그랬더니 애가 막 와! 막 자지러지는 거야. 알았죠? 나 그거 보면서 저 내가 참 그러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 근데 오은영 박사 해석하는 거 보고 내가 씨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야. 봐봐. 지금 얘는 하기 싫은데 뭐 해요? 하기 싫기 때문에 어때? 표정이 썩었죠. 하지만 행위는 뭐 해요? 와서 하고 있죠. 맞지? 그럼 봐봐요. 하기 싫은 건 행위야, 감정이야? 행위야? 하기 싫어. 그래서 얼굴 표정이 썩어 있어. 이게 행위야, 감정이야? 하기 싫은 건 감정이죠. 나의 감정이죠. 근데 저 사람이 안 좋아. 이건 나의 감정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해? 행위는 지금 하고는 있다니까. 행위는 하기 싫지만 와서 하고는 있다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지금 엄마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하기 싫어도 와서 하라는 거야? 아니면 얼굴을 방긋 웃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야? 너 왜 안 웃어? 방긋 웃으면서 공부해야지, 이 새끼야. 왜 웃지를 않아, 이 새끼야. 이러고 다그치고 있는 거라는 거야. 너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충격이었어. 씨발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공부하고 싶은 놈이 어디 있어? 너 방긋 웃으면서 공부해봤어? 난 하연이 처음 들어올 때 막 방긋 웃으면서 들어온 거 좀 본 적이 없어. 항상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썩어 있다고요. 씨발 좋댔다 이러면서 들어온다고. 알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오늘 또 어떻게 버티나 막 이런 거지 뭐. 그래도 결국은 하기 싫지만 애써 하고 있잖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알았지? 그러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독려를 해줘야지. 감정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너 왜 안 웃어 이 새끼야. 웃어. 이러고 강요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애한테. 그러니까 애가 미치지. 웃음이 안 나오는데 자꾸 웃어. 안 웃어.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화가 나지. 상황은 완전히 눈물겨운 상황인데 걷다 대놓고 계속 웃으라고 강요하니. 내 말 이해가 돼요? 알겠죠? 야, 나 이런 거 볼 때 진짜 오은영 박사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런 분석을 해? 알아듣겠죠? 물론 어이없는 분석도 꽤 있어요. 이런 거야. 야, 서로의 이 일상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지켜보잖아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요. 그 안에. 알아듣겠죠? 내가 보니까 아이가 훌륭한 아이더라고. 굳이 하기 싫어도 와갖고 앉아있는 게 어딥니까? 훌륭해, 새끼도 훌륭해. 얼굴 표정 썩어 있어도 괜찮아. 알겠지? 훌륭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금쪽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면접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면접. 뭐라고? 서로 앉아가지고 툭 터놓고 뭐 반나절 동안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 깊이 있는 그 사람의 속내 같은 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니네 TV 프로 중에 옛날에는 이제 무릎팍도사나 뭐 힐링 캠프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건 없고 다른 게 있더라. 무슨 뭐 술 한잔 하면서 연예인 불러다가 대화 나누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프로 되게 많던데? 무슨 뭐 주막 그래가지고 뭐 술 한잔 나누면서 연예인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막 일화 같은 거, 에피소드 같은 거 막 얘기해주고 막 이래. 서로 터놓고.
근데 그런 거 이게 깊이 있게 대화 나누다 보면 그 연예인의 속내나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요, 그 안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뭐냐면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같이 한 일주일 정도만 살아보면 돼. 너네 이게 되게 크다. 왜 그런 거 못 느껴?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구나. 연애 안 해봤지? 사귀고 있구나. 잡아봐. 그럼 봐봐. 연애를 1년 하는 것과 일주일을 동거하는 것과 뭐가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 이거라니까. 야, 1년 동안 연애해봐야 서로 간의 모습은 진솔한 모습들이 서로 나올까? 아니면 거의 가식적일까? 왜요? 봐봐. 우리 연애해갖고 만약에 뭐 약속 잡고 저녁 놀이동산 가기로 했어. 그럼 뭐 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서 가지 않잖아. 트랜스포메이션이라지 변신해가지고 만나잖아, 둘이. 알겠죠? 그리고 가가지고 뭐해? 막 격식 있게 막 이러고 처먹고 집에 와가지고 막 벨트 풀르고 막 그리고 누워가지고 그죠? 밥 비벼가지고 막 처먹으면서 방구 뿡뿡 끼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식적인 모습으로 만나는 거라니까 이거. 됩니까?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 생활 속에서는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표정이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성향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식이야. 그래서 사실 뭐 환승연애라든가 뭐 나는 솔로라든가 이런 연애 프로가 한 뭐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해보고 야 환승연애는 한 달 가까이 있더만 거의 3주 뭐 이렇게 있더만 같이 생활해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성향과 내 성향이 맞는지는 거의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봐. 이건. 그 사람의 본질도 내가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동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동거를 안 하고 결혼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동거라는 얘기가 아니야, 동재야. 알았지? 연애를 통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근데 동거하게 되면 저녁 때 이제 밤늦게까지 뭐 3시간이고 내 시간 구애가 없으니까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뭐 자기 옛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막 3시간, 4시간 장황하게 서로 뭐 공감도 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진짜 수도 없이 거치거든요. 그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어떤 거? 심층적으로 같이 만나가지고 면접하는 거. 다시 뭐라고? 심층적으로 면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는 해석적 방식이에요. 야, 인간 행위의 법칙 증명 이런 거 해? 뭘 법칙을 증명해? 같이 밀착 취재하고 같이 생활해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어떤 건지 혹시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옛날에 가출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감정이입적으로 내가 해석해보고 같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걸로 족한 거야. 뭘 증명을 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석적 연구 방식은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이런 얘기야. 자연과학 연구 방식 그런 거 자연과학 연구할 때나 증명하고 뭐 많은 양의 수치적 자료를 통계내고 하세요. 인간 행위를 왜 그따구로 연구합니까? 이 얘기야. 자연현상 연구하는 연구 방법과 인간 행위 현상 연구하는 연구 방법은 완전 다르다. 서로 두 개 원리로 다르다 이거.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양의 자료 수집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한두를 조사하더라도 깊이 있게 조사할까요? 한두를 조사하더라도 깊이 있게. 많은 양 조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심층적 자료 이런 걸 좋아해. 많은 양 같은 거 수집하지 않아. 그리고 공식적 문서보다는 비공식적 문서를 더 좋아해. 뭘 좋아한다고? 비공식적 자료를 더 좋아해. 잘 들어봐. 트럼프 대통령의 깊이 있는 심리나 이런 것들은 연설문에 드러날까요? 낙서장에 드러날까요? 그래요. 낙서장이나 일기장에 드러나지 공식 문서에는 자기의 속내가 안 드러나요. 이해됩니까? 동재야,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공개됐을 때 더 난감해? 너의
일기장 낙서장이 공개됐을 때 더 난감해. 그렇죠. 일기장 낙서장 보면은 누구 너무 좋은데 나한테 눈길을 안 준다.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막 써있거든 막. 알겠죠? 어떤 새끼가 막 얘를 같이 좋아하는 건데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거 막 써있단 말이야 거기 막. 알겠죠?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비공식 자료. 어떤 거? 일기나 낙서나 이런 비공식 자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아주 깊이 있는 속내가 여기에 드러나 있거든 보통.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합니까? 통계 내나요? 아까 얘기했죠. 직관적인 분석, 감정, 이입적인 분석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 아까 봐봐. 뭐 하는 거야? 누구누구 씨는 1시간째 그릇 3개밖에 없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아까 그 일이 마음에 많이 걸렸나 보다. 이해돼요?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연구자가 지금 지켜보고. 이게 아까하고 다르네. 평소에는 뭐 설거지 5분도 안 걸리더만 이 새끼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네 이거. 알겠지? 되게 뭐 쿨한 척 하는데 지금 속으로 울고 있나 본데 이 새끼 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직관이야 직관. 감정 나라도 그렇겠다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새끼야. 그러네 1시간째 하고 있네 이거. 알겠죠? 감정이 나라도 그렇겠다 감정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감정이입적인 분석하는 거야. 이해되죠? 분명히 자기는 자기 X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난 쟤한테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자기 X가 다른 여자하고 무슨 뭐 이렇게 오늘 데이트가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둘이 썸이 좀 타지는 그런 모습을 딱 봐.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말수가 없어졌어. 알겠죠? 그럼 나오는 거죠. 말수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말하면서 그죠? 평소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지? 막 해설합니다 지들끼리. 직관으로 느끼거든. 저 다르다 아까하고 다르다 쟤. 알겠죠? 저 마음에 쓰이나 보네 저거. 이해되죠? 좀 있으면 어김없이 가가지고 뭐해요? 화장실에 혼자 울고 있고 막 그래요.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인 분석, 감정이입적인 분석 이런 분석을 많이 써요. 통계 같은 거 내지 않습니다. 알았나? 실증적 연구와 헬스 연구를 비교해보면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실증적 연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방대한 양을 조사하고 계량화시켜가지고 통계내고 증명해내고 알겠죠? 이런 방식.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있지 않죠. 아니 28개 구 소득별로 쫙 순위 나열하고 학력평가 그 학생들의 성적 순위별로 쭉 나열하고 우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거? 아주 약간의 뭐 1, 2등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그대로 떨어지는구만. 야 되게 객관적이죠. 자기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거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수치화된 자료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알겠습니까? 법칙을 발견하고 증명하는데 무지하게 용이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실증적 연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든 설문 통계를 통해 증명하든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이해됩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중간급 대학 학생들 하위권 대학 학생들 쭉 돌려가지고 부모들의 소득 수준 파악하게 설문조사 돌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봤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 80%가 뭐라고 답했고 전문직 부모가. 알겠죠? 하위권으로 가니까 5%도 안 돼 전문직이 부모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에서 통계를 내든 아니면 직접 뭐 해보는 거야. 실험을 하는 방식도 있죠. 됩니까? 옛날에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 뭐 있었냐면 나중에 뒤에서 또 실험법 할 때 해줄게. 자성 예언 효과라고 들어봤나요? 자기 성공 예언. 다시 뭐라고?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자꾸 그런 어떤 교류에서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실제로 성공에 가까워진다. 이런 법칙이 존재할까요? 자기 성공의 예언은 성공 효과를 낸다. 이 법칙이 존재할까요? 미국 하버드 팀이 이거 연구했어. 실험했잖아. 뭐 했다고? 실험했잖아. 나중에 뒤에 가서 알려줄 거야. 너희들은 달라. 너희는 할 수 있어. 지금은 성적이 안 좋더라도 굴하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계속 예언을 준 거야.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성공하나 본 거거든. 알았죠? 했어, 성공. 성적이 안 좋았던 애들 최상위권으로 다 올라갔어, 애들이. 알았지?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 실험합니다, 이거 막. 그래서 실험을 통해 그 원인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진짜 법칙적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증명해는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설문 통계 분석을 통해 증명하기도 하고 막 이런 방식들로 증명하죠. 객관적이고요. 법칙 발견에 매우 용이한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면에 해석지 연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솔직히 얘는 객관성은 떨어져. 야, 분석할 때도 어떻게 분석해요? 직관으로 그냥 분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객관적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떨어지는데 대신에 얘는 되게 심층적이고 깊이 있어. 다시 뭐라고? 엄청나게 깊이 있고 심층적인 자료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연구 대상의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 요거 하고 잠깐 쉴게. 봐봐. 여기는 실증적 연구의 단점은 이게 단점이거든. 심층적인 자료가 아니라 대부분 피상적이고 단편적 자료들이야. 그리고 연구 대상 범위가 좁은 편. 얘의 단점은 뭐냐면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고 법칙 발견이 거의 불가능해. 이런 것들이 단점이야. 알겠지?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 봐봐.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설문을 돌린다고 칩시다. 그럼 청소년 가출한 애들한테 설문 돌려. 거기다 이렇게 묻겠지. 당신이 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가정불화 때문에, 2번 공부하기 싫어서, 3번 친구 따라서, 4번 그냥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지? 돼야 안 돼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지. 그러면 가정불화 때문에 가출한 애들이 그래도 비율이 제일 높구나. 요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건 달라. 해수연구 면접한다고 칩시다. 가출 청소년 애하고 산책도 하고 점심도 먹고 유대를 좀 쌓은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수 바라보면서 거기서 깊이 있게 대화 나눕니다. 알겠죠? 그 누구누구는 처음에 가출할 때 좀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나? 혼자 떠났는데?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도 가출하게 됐던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얘기하겠죠. 그럼 가정불화 때문에요. 이렇게 말할까요, 얘가? 아니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평소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질 못해서 크면 빨리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당장은 뭐 제가 나가서 뭐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 시기를 미루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어? 그래도 엄마 아빠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삶에 있어서 공부하는데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한 몇 년은 미룰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알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얘들아, 얘는 지금 뭐라고? 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가정불화 때문에, 2번 친구 따라서, 3번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체크하는 거라니까. 왜 이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답변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어? 그죠? 그냥 질문에 대해서 얘가 온지 X인지 어떤 부분에 가장 가까운지 그걸 체크해가지고 통계 냈을 뿐 깊이 있게 걔의 속내를 막 들어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어낸 자료들은 그냥 피상적,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면들만 살짝 보여줄 뿐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속내를 전혀 볼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심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알아듣겠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통계내서 법칙성을 증명하고 이런 얘기는 좋은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그냥 증명해내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법칙화시킬 뿐. 알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이는 속내를 전혀 모른다고 얘는. 이해됩니까? 반면에 얘는 이게 되게 높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밑에 거 연구 대상 범위가 얘는 넓고 얘는 좁다 그랬잖아. 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실증적 연구 심리적 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심리조사? 불가능하진 않아. 심리 상태를 설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거. 뭐냐면 연봉이 높아지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다시 뭐라고? 연봉이 높아지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야, 이거 한번 우리 증명해보고 싶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거 설문조사로 묻는 거야. 1번, 2번 문항에서 뭐? 연봉 수준 파악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고요. 3번, 4번 문항에서 뭐?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넣는 거죠.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냐? 알겠지? 이 회사를 몇 살까지 당신은 다니고 싶으냐? 아무래도 뭐 평생 다니고 싶다 그러면 얘는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회사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냐?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하는 편, 3번 보통이다, 4번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번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연봉 수준에 따라서 그 만족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이걸 파악해보면 대략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실증적으로 조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인 설문도 많고요. 알아듣겠죠? 근데 불가능한 설문도 되게 있어. 심리적인 것들 중에서 정말 계량화하기 어려운 심리. 어떤 걸까? 이런 거. 결혼 연차 수가 길어지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다시 뭐라고? 부부의 연차 수가, 결혼 연차 수가 길어지면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이다. 이해됩니까? 야, 이거 설문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연차 수야 설문 1, 2번에서 파악하면 되겠지. 근데 밑에 사랑의 깊이를 뭐로 판단해? 하루에 뽀뽀를 몇 번 하십니까? 뭐 이런 거? 뽀뽀 많이 하면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무슨 뭐 젊은 20대 뭐 얘네들은 막 불같이 사랑하고 나이든 60대들은 아무 사랑을 안 하는 거네? 너 엄마 아빠 뽀뽀하는 거 봤어? 그지?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아? 아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문할 때 아내를 또는 남편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1번 매우 사랑한다, 2번 사랑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사랑하지 않는 편이다, 5번 매우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거 갖고 체크하라 그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직장 만족도하고는 달라요. 직장 만족도 같은 경우는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뭔가 물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사랑의 깊이 이런 것들은 이게 안 된다니까. 이해돼요? 선생님 그럼 이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얘들아 젊은 부부하고 같이 참여관찰 인간극장 찍어보고 나이 든 부부하고 인간극장 찍어보잖아요. 확연히 드러나요. 야 젊은 부부들은 아유 애정 표현도 많고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나이 든 부부들은 그런 건 없죠. 평상시 뭐 애정 표현 이런 것도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서로 걸어갈 때도 따로 걸어가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나이 무슨 뭐 한 50 됐는데 그 남편하고 아내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손잡고 걸어. 불륜이야 그거. 알겠지? 손에 땀 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붙잡고 다녀? 손에 그지 땀 나잖아, 그지? 나봐. 그러면 늙은 부부들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죠? 확연히 어디서 드러나냐면 싸웠을 때 드러나요. 싸웠을 때 드러나다니까.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럼 젊은 부부들은 헤어진 애 만회를 고민하고 이혼한 애 만회를 고민해요. 돼요? 그리고 뭐해? 둘 다. 혼자 살 궁리들을 합니다. 견적이 나오나. 안 되면 확 이혼해버리게. 알겠죠? 늙은 부부들은요, 그게 없어요. 싸우잖아요? 싸우면 뭐해? 에휴, 오늘은 친구나 만나고 속이나 풀어야 되겠다. 친구 만나러 남편이 나가. 아내도 자기 친구 만나러 나가. 그 남편이 밥 먹다 뭐 합니까? 아이고, 마누라 좋아하는 건데? 그래갖고 뭐해? 아줌마한테 1인분만 싸주세요. 이거 가져가. 해주고 싸웠으니까 뭐해? 냉랭하게. 먹어. 던져주고 들어. 알겠죠? 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싸워도 여기는 헤어질 생각이 없어. 싸운 건 싸운 거. 헤어질 생각은 없어. 맛있는 거 있으면 먹여야 돼, 쟤는 좀. 어느 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 싸움은 언제든 헤어질 궁리하고 있고. 알겠죠? 그냥 있을 때나, 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욕정이라, 욕정. 이해돼요? 알겠죠? 욕정. 성욕의 화신들. 알겠죠? 욕정적 관계고.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알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속 많이 세겠지. 인물도 또 이렇게 잘나셔가지고 지금 사고도 많이 치셨어. 할머니가 고생도 많이 했지, 그지?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둘이 막 대화도 별로 많이 없고 무뚝뚝하고, 알겠죠? 근데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녀가 되더라. 다소곳다 소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손잡고, 알겠죠? 말동무 해주고 계속 옆에 꼭 붙어가지고 병원을 떠나지를 않아요. 면회 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아닐 때도 떠나지를 않아. 집에 가서 계속 음식 해대고 옆에 가서 계속 손잡고 앉아있고, 면회 시작부터 끝까지 안 움직여요. 할아버지 손잡고 꼭 잡고 앉아가지고. 되죠?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들이 20년대생이란 말이야. 몇 년대생이라고? 20년대생이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니까 성공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일본 가서 뭐 한 자리를 해야 돼. 그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가고 철도학교를 나왔어. 그 할머니도 따라간 거야. 수모도 많이 겪었지 거기서. 근데 할아버지가 또 한 주먹 하세요. 일본 애들도 많이 때리고 깜빵도 갈 뻔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광복되고 나서 돌아왔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둘이 애기를 이제 낳을 때가 되니까 전쟁이 터진 거야. 한국 전쟁. 되지? 그 한국 전쟁 터져. 우리 아버지가 50년생이에요. 한국 전쟁 때 태어났어. 전쟁통에 애를 낳았어. 그래서 전쟁통에 그때 막 작은 집은 막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았어.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를 막 광주로 도피를 시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알겠죠? 지금 아랫집들은 다 죽었다 그러는데 지주 자본가라고. 알겠죠? 자본가 다 싸 죽이고 그랬거든 그때. 됩니까? 그 할아버지 막 도피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그 격동의 역사를 살아내신 분들이야. 둘만의 믿음으로. 이해돼요? 그 중간에 살짝 무슨 뭐 바람 피고 뭐 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했어도, 알겠죠? 둘의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서로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해돼요? 할아버지는 바람을 피시면서도 뭐 집에 생활비나 뭐 교육비를 놓친 적이 없어요. 다 챙겨요. 왜요? 어차피 내 가족은 이 가정이니까. 알겠죠? 할머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면. 알겠죠? 둘 간에 쌓여있는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알겠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단순한 무슨 뭐 이런 욕정적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알았지? 어르신들의 사랑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 무슨 환승연애 나오는 맨날 질질 짜고, 그죠? 그런 건 욕정이야. 사랑이 아니야. 알겠지? 돼? 왜? 너도 욕정인 것 같아? 그죠? 왜 좀만 싸우면 헤어질 궁리 할 거 아니야? 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잖아. 그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야. 어쨌든 해석지 연구는 이런 걸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생활해보면 다 보인다니까. 젊은이들이 싸웠을 때 쟤네들의 모습과 나이 드신 분들이 싸울 때 모습은 달라요. 이해됩니까? 그거야. 그래서 해석지 연구는 아무래도 연구 대상 범위가 넓어요. 계량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것들까지 다 조사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여기 있는 실증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 범위가 너무 좁죠. 심리적인 것들 연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해야 계량할 수 있는 심리적인 것들은. 하지만 못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연구 대상 범위가 좁고 되게 피상적인 연구에 불과해요. 되십니까? 얘는 깊이는 있지만 객관성은 많이 떨어지죠. 분석해도 내 직관으로 분석하는 건데 그잖아요. 진짜로 걔가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1시간째 설거지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일 수도 있어. 거기 밥풀이 하나 딱 꽂혔는데 이게 빼떼고 싶은 거야. 이게 이 새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너네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지 새끼들아. 학교에서 이렇게 손톱에 때가 낀 거야. 알겠죠? 샤프를 빼는데 안 빠져. 니미를 1시간 내내 빼는 적 있잖아. 있으면서 그래. 막 피나고 막. 씨 너무 팠나? 이러면서 피나고 막. 있죠? 나만 있는 것처럼 새끼들이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자기 생각이지 뭐. 그지? 객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대심이가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방법을 다 봤으니까요. 연구 과정을 보겠습니다. 연구 과정. 실증적 연구는 법칙 발견하고자 연구하는 거니까 먼저 자기가 예정하고 있는 법칙을 가설로 먼저 세워요. 그리고 이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 계획을 짜고요. 그 계획한 대로 증명해 나가겠죠. 가설이 맞는지 증명해 나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먼저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게 될 거고요. 뭐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행위의 법칙을 가설로 세웁니다. 가정의 불화가 높아지면 청소년 가출 확률이 올라갈 거야. 이해되죠? 이게 지금 뭐야? 가설 세운 거지. 잘 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뭘 예정하는 거야? 그렇지. 결과를 예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미리 내리는 뭐야?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맞는지 이제부터 확인을 할 거야. 증명해 낼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가설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게 돼 있냐면 2가지가 들어있게 돼 있어. 하나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가 있겠죠. 방금 같은 경우 뭐가 독립변수죠? 가설이 뭐였다고? 가정의 불화 정도가 높아지면 청소년의 가출 확률이 높아질 거야. 그럼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가 뭡니까? 가정의 불화 정도 화목도죠. 그럼 결과 변수는 뭐죠? 가출 확률이죠. 2개가 무슨 관계? 앞에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이 가정의 화목도가 가정의 불화 정도가 높아지면 가정의 불화가 자꾸 높아지면 모두 가출 확률도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2개가 정해관계. 하나가 높아지면 결과도 높아질 거다. 불화가 높아지면 모두 가출 확률도 높아질 거다. 정해관계 또는 이걸 무슨 관계? 양해관계라고도 부르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해관계 2개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정해관계, 양해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정을 한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미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해관계 또는 부해관계 뭐 이런 음해관계 또는 양해관계 뭐 이런 형태의 잠정적인 결론을 미리부터 한번 내려놓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제 설계해야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를 해야지. 연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어떤 걸 하냐면 연구 기간을 얼마로 잡을 건지, 뭐 연구 기간 1년을 기간으로 진행할 건지, 한 달 기간으로 진행할 건지, 연구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다음, 증명할 때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뭘 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실험도 가능하긴 하겠죠. 여기 20명 청소년 집 나눠가지고 이 20명 청소년 집 뭐하게 하는 거야? 부모들한테. 화목하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무조건 화목해지세요. 저녁 때마다 밥도 항상 같이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알겠죠? 이쪽 집은 주문하는 거죠. 밤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알겠죠? 가능하면 육박전도 펼치세요. UFC 한 편씩 찍으십시오. 안바막 걸고. 알겠죠?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쪽은 싸우고 이쪽은 화목했을 때 아이들 보면 되죠. 여기는 한 명도 가출 안 했고 여기 다 가출했어. 그럼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불화가 높아지면 가출 확률이 높아진다.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근데 이거 조금 그러죠. 그 가출한 애들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험은 좀 그렇다. 그럼 이제 모두 할 수 있다? 설문 방식도 있게, 설문. 됐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냥 무작위로 청소년들 1000명한테 설문지를 돌리는 거야. 1번, 2번 문항에서 뭘 묶어? 가정불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3번, 4번 문항에선 가출 경험이 있나? 없나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1000명한테 받은 다음에 설문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통계 분석 내보는 거예요. 와, 내봤더니 가출했던 아이들은 다 불화가 있었던 거야. 알겠죠? 90%가 다 가정 불화가 있었어. 근데 가출 안 한 애들은 다 한 10%밖에 불화가 없고 대부분이 다 화목했어. 알겠죠? 그럼 증명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연구 설계를 할 때 누굴 대상으로 설문을 할 건지 아니면 실험을 해서 이걸 증명을 해낼 건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획을 다 짭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구 설계는 연구 기간도 정하고 비용 충당 방법도 나름대로 예정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집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이걸 증명해낼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다 짜는 거거든요. 이게 연구 설계가. 말뜻 이해됩니까? 되죠? 근데 연구 설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진짜 완전 그지같이 가르쳐가지고 다들 막 하면 뭐 지리조사 방법 그러면 막 현장조사 야외조사 막 이거 나오잖아, 그지? 그거 하듯이 생각하면 좆대요 니네. 어려워. 이거 정답률 되게 낮아. 그리고 진짜 이대로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조사하고 하게 될까요? 네, 이대로 해요. 그냥 그렇게 막 교양 다루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쉽지 않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지? 자, 연구 설계할 때 여기에서 뭐도 하게 되냐면 개념의 명확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다시 뭐라고요? 개념의 명확화는 이런 거야. 추상적인 변수 개념을 다시 뭐라고? 추상적인 변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추상적 변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자료 수집을 하기에는 객관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었죠? 독립변수가 뭐였죠? 방금 가설에서? 가정의 불화 정도. 종속변수는 뭐였죠? 청소년 가출 확률이었죠. 독립변수는 가정의 불화 정도. 종속변수는 청소년 가출 확률 이거죠. 그럼 애들한테 질문할 때 설문지에다 쓰는 거야. 1번 가출한 적 있으십니까? 물어봤어. 이거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어 없어? 너 가출한 적 있어 없어? 가출한 적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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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있어. 나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집안에서 좀 문제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되게 음악하고 싶어 했거든요. 꿈이 락커였어. 락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음악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 돈 모은 거 이렇게 긁어 모아갖고 짐 싸가지고 아침에 짐 싸고 나간 거야. 나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야, 이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 이 돈으로 며칠 못 버틸 것 같아. 견적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저녁 때 뭐 했어? 저녁 때 그냥 들어갔어. 그랬더니 다녀왔어 그러더라고. 그냥 아무도 몰라 내가 가출했던 거를. 알겠죠? 근데 내 딴에는 가출했던 거거든 그거. 난 가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놈은 싸우고 뭐해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집 나갈 거야 그러고 가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한 이틀 있다 왔어. 물론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었죠.
그 친구는 엄마 전화해가지고 알겠죠? 달래갖고 보낼게요 며칠 있다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내 딴에 가출한 거죠. 이틀 있다 돌아왔단 말이야. 설득돼가지고 그 집 엄마한테. 알았지? 가출이 아니야. 어떤 놈은 이런 경우 가출이라고 체크해버린다니까. 어떤 놈은 아니라고 하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불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해버리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이 안 돼요. 하나 더 가볼까? 종속 변수가 뭐였지? 독립 변수가? 가정 불화 정도였지. 질문지에다가 설문지에다가 써놨어. 가정에 불화가 있으십니까? 너 답변. 있어? 왜? 왜?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그래? 그지. 가정불화 있다고 체크하잖아. 알았지? 너는 가정불화 있어 없어? 없어?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싸웠어? 싸운 적 없어? 있지? 근데 넌 체크 안 해. 엄마 아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보는 데서 싸워? 이런다니까. 어떤 놈은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에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때리지는 않아. 알겠지? 이러고 가정불화 아니면 이렇게 체크한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맨날 싸워. 맨날 둘이 가정불화 체크해버리고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놈은 또 이렇게 체크한다?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막 가끔씩 막 서로 때리고 막 육박전을 펼치지만 그래도 이혼은 안 했어. 가정불화 없음. 이렇게 체크해버리네. 야 이러면 안 되겠죠. 가정불화 있니? 이렇게 물어버리면 일단 답변할 때 어때요 니들? 잠깐만 이거 기준이 뭐야? 맞아요 틀려. 그 생각 들죠? 명확하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 변수 개념은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구체적 개념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변수 개념들을 모시키는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설정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내가 조작하면 돼요. 내가 조작해서 범위를 좁혀주는 거야.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가정 불화라 함은 부모가 이혼했던 적이 있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가정폭력의 경우는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경우에 한한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설문지에 물을 땐 뭐라고 물어야 돼? 부모님이 이혼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현재 이혼 중이십니까? 알겠죠? 두 번째 질문에서 뭘 물어야 돼? 부모님이 이혼했던 적이 있거나 이거 말고 부모님의 가정폭력이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단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했던 경우에 하나. 예, 아니요. 이렇게. 그리고 1번 문항 있죠? 1번에서 부모님이 이혼한 적이 있냐. 두 번째에서 뭐 물었죠? 가정폭력 경험이 있냐. 알겠죠? 이거 물었죠? 이 두 개에서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가정불화로 분류하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3번, 4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5일 이상 집을 떠나 있었던 자로서 가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이해가 되나?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뭐로? 가출로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을 내가 조작해서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를 내려주고 규정을 지어줘서 객관적 자료로서 수집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쓰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 내가 조작해서 정의 내려주는 거야. 동지야 잘 봐라. 아까 막 너무 졸렸는데 지금 좀 낫지. 에어컨 꺼서 이거 히터 꺼서 그래. 쉽게 말하면 너 더워서 그렇다니까. 따뜻하니까. 사람이 따뜻하고 이러면은 잠이 와요. 앞으로 혼자 공부할 때도 잠 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지금 잘했어. 벗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알겠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졸리면 막 덮어 막 이불 덮는 거야. 자겠다는 거야 그건. 알겠지? 벗어야지. 졸리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뺨을 때리고 막 샤프로 찌르고 막. 알았지? 나와. 그리고 연구 설계 여기에서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해요. 실증적인 거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뭔가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구체적 개념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객관적 수집이 안 됩니다 이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게 되죠. 자, 연구 설계에서 뭐 청소년 1000명 무작위 설문
그리고 변수 개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설정을 명확하게 해줬고, 그래서 설문지도 이런 명확한 개념으로서 1번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지, 2번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지, 3번에서 5일 이상 집을 떠나서 무단으로 떠난 적이 있는지, 4번 경찰서에 가출 신고된 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쭉 물어가지고 이걸 다 이제 설문지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짰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계획한 대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런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좋아할까요? 실험하는 거 좋아하고요. 물론 방금 같은 경우는 실험하긴 좀 그래요. 결과적으로 애들 가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자성예언 효과 실험 이런 거 괜찮죠? 자기 성공의 예언을 계속해주면 애들이 성공에 가까워질 거다. 야, 이거는 서로 참여한다 그럴 걸 아마 실험에? 우리 애도 차게 해주세요. 물론 애는 이제 실험이라는 거 모르게끔 해야죠. 알겠습니까? 이건 뭐 실험에서 성공 거두면 대박이지 뭐. 알겠죠? 어쨌든 실험법을 쓰든가 또는 설문하는 방식도 좋아요. 이해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해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방금은 이제 설문하기로 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설문은 계량과 통계 이런 대량의 분석 이런 법칙화시키는 거 되게 좋기 때문에 설문법도 많이 쓰고, 실험은 아예 진짜로 이 원인을 적용해서 결과가 나오나를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아주 좋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집한 자료를 뭐 해야 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문 자료를 가지고서 가정불화가 있는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가정불화가 체크되어 있는 애들 비율이 몇 %인지. 되죠? 가정불화가 없는 걸로 파악됐던 애들 중에서 가정불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몇 %인지 이거를 쭉 비교를 해봐야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분석할 때 얘네들은 어떤 분석 기법을 좋아하냐면 통계 분석을 좋아해요. 무슨 분석?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매우 좋아해요. 통계 분석. 알았지? 특히 설문했을 때 통계 분석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몇 프로나 이런지. 이해되죠? 그리고 분석을 하면은 이제 결론이 떨어지죠. 만약에 분석을 했더니만,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더니만 방금 얘기한 대로 가정불화가 있다라고 분류됐던 아이 80%가 가정불화가 다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가정불화가 없는 걸로 체크되어 있는 아이들은 가출을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딱 떨어졌어. 그러면 이 가설이 분석한 자료가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채택이 되죠. 뭐 한다고요? 채택이 되죠, 채택. 됐습니까?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해봤더니 어때? 뭐 별 다른 뭐 이렇게 가설과 연결되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통계가 안 나왔어. 쉽게 말하면 가출한 애들 중에서 가정불화 있는 애들이 몇 프로가 안 돼. 알겠죠? 오히려 가출 안 한 애들 중에 가정불화 비율이 더 높아. 알겠죠? 이러면 이거는 오히려 배치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설은 기각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가설이 채택 또는 기각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설의 검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설의 검증이라고요. 검증. 가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확실히 검증이 된 거죠. 채택 또는 기각으로 검증이 된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진짜 이해했나 한번 봅시다. 봐봐.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는 거야. 그 학력평가 성적을 다 조사했어. 구별로 28개국으로. 알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그 지역의 어떤 집값과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에 집값 수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 알겠죠? 당연히 집값 수준 1, 2, 3등, 부모 소득이 높은 1, 2, 3등이 어디겠어요? 강남, 송파, 서초 이쪽이겠죠. 꼴찌에 누구 있겠어요? 구로, 성동, 금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갖고 이걸 뭐 했어? 결국
학력평가 점수를 딱 해봤더니 1, 2, 3등이 누구야? 구별로 아이들의 학력평가 성적 1, 2, 3등이 강남, 송파, 서초야. 알겠죠? 꼴찌가 그대로 뭐야? 맨 꼴찌가 금천이고 그 위가 성동이고 그 뒤가 구로가 딱 나왔어. 이해됩니까? 이거는 가설이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검증이 된 거지. 돼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나왔어. 학력평가 성적이 소득 수준이 낮은 1, 2, 3등이 오히려 구로, 금천, 알겠죠? 여기가 1, 2, 3등이 나오고 서초, 송파 여기가 꼴찌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건 가설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왜 된 거야? 틀렸다고 검증된 거지. 이게 맞는 거야. 하연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 게 지금 검증이라는 말을 채택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검증은 채택 또는 기각으로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지 채택됐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아까 첫 번째 경우도 검증이 됐죠. 채택된 걸로서 검증이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도 어때요? 이건 아니올시다. 이건 틀린 가설로서 검증이 된 거죠. 기각으로서 검증이 된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애들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방금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 딱 나오고 밑에 이 경우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러면 애들은 뭐예요? 아니 동그라미에 왜 X 치고 그래요? 검증은 된 거죠. 당연히 아닌 걸로 검증됐잖아요. 왜 그래요? 이해됩니까? 와, 막 정답률 30% 나오고 막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지? 그래서 채택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하여간 yes or no 이쪽으로 확실하게 결론이 떨어지면 그건 검증이 다 된 겁니다. 알았나요? 어쨌든 결론이 나왔어.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일반화 시켜봐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선생님 일반화가 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조사가 서울특별시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 다시 뭐라고? 서울특별시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조사였어. 되냐? 이거 가지고 학생들은 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어떤 소득이 부모 수준이 높으면 학업 수준도 높고 이게 확실하고만 이렇게 딱 떨어지나? 100%? 서울특별시 애들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억지입니다. 왜 억지예요? 나봐요. 이게 시골이나 이런 애들은 니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율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사실 부모가 아이들을 자기가 끼고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에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이들을 다 케어하려고 하는 거죠. 자율성을 주지 않고.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와서 살아요. 시골에 계속 안 사시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케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와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시골에서 계속 애를 낳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이들은 누가 크는 거다. 지 스스로의 인생은 지 스스로가 사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 서구식의 인식이죠. 서양은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 인생을 왜 내가 케어합니까? 애들 인생은 애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를 안 해도 지 몫이고요. 그게 외국 부모들의 마인드인데 시골 같은 경우가 그런 부모들이 되게 많아. 애들이 자립심이 되게 높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뭐 지들끼리 싸우든 이혼을 하든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이런 애들은. 이해돼요? 외국 청소년들은 실제로 그래서 어때요? 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부모 싸웠다고 애가 가출하고 막 이놈의 집구석으로 가출. 그런 게 없어요.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내일은 내일이니까. 그럼 실제로 다른 데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일반화 시켜 봐야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아니 이게 서울 청소년들 같은 경우만 학업 성취도가 부모 소득 수준과 연관되거나 또는 가출이 부모하고 연관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울이 아닌 곳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부모들이 뭐 가정불화를 일으켜도 애들이 어차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시골은. 내 말 이해가 되나?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이 아닌 어디 시골에 있는 애들도 또 외국에 있는 애들도 쭉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가 일반화될 수 있는 결론인 건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화 과정이라는 것을 쭉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일반화를 거쳐봤더니 어때? 다 그래. 시골 애들도 그렇고 외국 애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다 가정불화가 생기면 다들 가출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경향성이 다 나왔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결론이 된 거죠. 그죠? 여기서 연구가 끝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부모 가정불화가 생기면 가출을 하는구나. 이게 정말 인간의 법칙으로 드러나는구만. 다 연구하느라 다들 수고했어.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이거야? 이게 무슨 자연현상 존재법칙 연구하는 거냐고. 자연현상 존재법칙 연구는 어떤 자연의 법칙성이 있는가만 밝혀내면 그걸로 끝이 나죠. 당연히 옳고 그름의 가치에 따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자연현상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법칙이 있다까지만 밝히면 돼요. 존재법칙까지만 연구해요. 그래서. 알겠죠? 근데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인간 행위 현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책까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물의 구성 성분이 뭔지 수소독의 산소 한계이구나 이걸 딱 증명했어. 그럼 거기서 딱 박수치고 회식하러 갑니다. 걔네들은. 끝난 거야. 대단한 연구한 거야 이거. 알겠죠? 근데 인간 사회문화 현상 연구할 때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요? 우와 진짜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니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구나. 자 연구하는 수고했어. 오늘 회식 알겠죠? 연구 끝.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그게 그런 법칙이 인간행위에 있는지 그 자체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연구한 겁니까?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 이거 세습된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죠? 뭔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연구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런 현상이 있나?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나? 옳고 그름의 가치 없이 연구하는 게 어딨어 사회문화 현상이.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야. 사회문화적 현상은 당위 법칙이 작용해요. 그냥 존재만 우리가 밝혀냈다고 끝나는 연구가 아닙니다. 인간행위 현상들은 다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뭔가 해결책들을 보다 나은 보완책들을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아 알아듣겠나? 되지. 그래서 대안 제시까지 가야죠. 방금 같은 경우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지금 이혼 가정이나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의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혼 가정의 청소년이나 또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무슨 청소년 상담을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상담사들을 고용해서 좀 실시를 한다든가. 알겠죠? 또는 이혼 가정, 청소년을 둔 이혼 가정이나 청소년을 둔 가정불화, 가정폭력 가정이나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좀 실시를 한다든가. 얼마나 당신들이 지금 위험한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경각심도 좀 주고 부모들의 폭력이 얼마나 위험성이 큰 건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알았죠? 이해되나? 그럼 대안책들이 제시가 돼야죠. 세상에 진짜 그런 현상이 있구나. 끝! 그럼 미친놈이 어디냐고. 알겠죠? 이해되죠?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정리됐죠? 이제 해석적 연구의 연구 과정 들어가 봅시다. 해석적인 연구를 할 때도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하죠. 문제 제기 없는 미친 연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문제 제기 한 겁니다. 그죠? 되나요? 해석적 연구는 가설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이게 대부분은 안 세우거든요. 근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줄게요.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어떤 행위 법칙을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가설 막 증명하기 위한 어떤 치밀한 가설 이런 걸 세우지 않아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도 연구할 때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으로 가설을 세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가출 청소년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파악해 볼 거야. 알았지? 지금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지, 불안하진 않은지, 어떤 생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참여관찰하면서 지금 청소년하고 내가 또는 면접하면서 같이 심층 면접하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좀 해볼 거란 말이야. 가출 청소년하고. 알았지?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 가출을 한 아이들은 가정불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맞죠? 또는 학교에서 뭔가 실패의 경험,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을 한 아이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면요, 대체로 그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가정불화 정도와 청소년 가출 사이에서 양해관계가 있다. 또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의 가출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얘도 아마도 좌절이나 실패 경험이 있지 않을까? 성적도 좀 낮고. 아마 얘도 집에 가정불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가설을 스스로 세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두 개 변수를 엄격히 설정해서 증명하기 위한 가설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그 아이가 대체적으로 이런 법칙들이 있으니까 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예정해서 질문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면접할 땐 질문지를 갖고 들어가거든. 이해가 됩니까? 물론 얘처럼 확실하게 뭔가 변수 관계를 증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진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무래도 한두 명 데리고서 이렇게 심층 면접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면들도 있기는 하니까. 알겠죠? 그런 아이가 상황에 있지 않을까? 성적도 좀 낮지 않을까? 부모하고 가정불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예정해놓고 질문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꼭 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세운다 하더라도 뭐 어때요? 치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음 연구 설계 하겠습니까? 연구 설계 없는 연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연구 계획 기간 다 짜고 이거 하는 게 연구 설계인데 연구 설계 안 하는 연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구 설계 하죠. 되나요? 단 연구 설계할 때 개념의 명확화 이런 거 할까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왜 필요가 없다라고 하냐면 이 심층 면접 같은 거 할 때 말이야. 내가 쟤하고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거든요. 예상 질문을 내가 쭉 적어간단 말이야. 근데 적어갈 때 애한테 니네 가정불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모호해지잖아, 애가. 그러니까 애한테 어때? 조금 더 구체화시켜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혼 경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가정폭력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이혼한 적이 있니? 부모들이? 또 질문지에 넣는단 말이야. 말뜻 이해돼요? 아무래도 심층 면접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구체화시켜 질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얘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집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던 가설적 상황에서 물어볼 것을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심층 면접할 때 질문지 만들 때는요. 구체화시켜서 만들기도 해요. 많이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넣어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수능 문제 냈더니 애들이 다 발로 틀린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심층 면접할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였어. 알았지? 근데 조금 구체화시켜서 질문하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정불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가정불화가 뭐 있냐 이렇게 묻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이혼한 적이 있니? 가정폭력 뭐 경험이 있니?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본인이 구체화시킨 내용이 있는 거야. 그 내용을 지문해 줬어. 알겠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다 뭐라고 생각한 거야? 실증적 연구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왜? 개념에 명확했어, 너. 조작적 정리했다, 너. 알겠죠? 그거죠. 가설 같은 것도 있는데, 너. 뭐 이 지랄을 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 법칙 발견, 증명 이런 건 관심 없는 연구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법칙 발견하는 연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뭐 실험하거나 뭐 통계 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했어요? 대화 나누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조작적 정의와 비슷한 얘기가 있고 가설 세우는 비슷한 얘기가 막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 던져보면 좋겠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면 이런 게 있겠는데 막 이런 내용 들어있으니까 애들이 거기 꽂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시면 안 된다. 해석주 연구도 반드시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가설은 아니지만 내가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저 행동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정해 볼 수 있죠. 확실히 증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질문지 같은 걸 만들 때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좀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본인이 생각했던 예의 가설적 상황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상 질문들을 적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꼭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내가 적어놓은 거야. 알아듣겠죠? 됐나? 다음 자료 수집하겠죠? 아마도 뻔해요. 얘네들은 행위의 심층적 동기를 이해해보고 공감해보는 걸로 족한 연구이기 때문에요. 법칙화시키고 이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실험 이런 거 안 합니다. 단편적인 예 아니오 답변으로 떨어지는 설문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겠죠? 어떤 거 좋아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잖아. 참여 관찰하든가. 빠라바밤 빠밤 그죠? 또는 심층 면접한다고. 다시 뭐라고? 심층적으로 면접한다고. 반나절 동안. 됐습니까? 좋아요. 자료 수집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수집한 걸 나름대로 분석하겠죠. 그 분석하는 과정이 왜 한승연애 이런 거 보시면요. 애들 생활하는 거 이렇게 녹화를 다 해서 촬영을 해요. 그거를 이제 패널들이 앉아서 보면서 뭐예요? 쭉 보고 야야야 잠깐만 돌려봐줘. 야 표정 봐 표정. 아까하고 확실히 다르지. 막 이게 분석한다고 서로.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죠? 엑스네 돌이 막. 알겠죠? 신경 안 쓰다더니 엄청 신경 쓰는데 저거 알겠죠? 눈으로 다 들어온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어떤 분석이에요 지금 보니까? 얘 아까 표정 다르다. 뭐야 이거? 직관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아유 나라도 엄마하고 전화하고 기분이 좋겠어. 설거지 1시간째 하고 있구만 저거. 알겠죠? 감정이입이죠. 이해됩니까? 어떤 분석? 직관적 분석, 감정이입적 분석. 이런 형태 분석들을 많이 해요. 됐습니까? 다음 분석 결론을 내릴 때 가설 검증하나요? 뭔 가설을 검증합니까? 알겠죠? 가설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의 가설을 세우지조차 않았는데, 그지? 됐죠? 일반화 시킬까요? 생각해봐. 법칙 발견하는 거 관심 없다니까. 뭘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 한 사람 이해했으면 됐지 그걸로. 알았지? 일반화는 안 해요. 대안 제시로 바로 들어가죠. 이해되나? 알았지? 좋습니다.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어요. 그죠? 니네 이거 두 개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 없어? 실증적 연구를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행위는 패턴화 된다 안 된다? 그죠? 법칙화되고 패턴화 된다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일까? 사람들은 독재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라는 거야? 아니면 하나의 어떤 외부적 틀에 의해서 다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쉽게 말하면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는 실제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틀이고, 그런 사회 구조적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거시적 관점, 실질적 관점, 이런 사람들이 실증적인 걸 좋아해요. 이해돼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사실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 패턴이 사회 구조야. 같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같은 일정한 사고와 행동 패턴을 보여. 그 패턴이 사회 구조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로 실증적 연구를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반면에 미시적 관점, 사회 명목론적 시각.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고 단순히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해. 개개인들은 정말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개별적 주체들이고요. 알겠죠? 그네들의 의식과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변경되고 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개인의 의식구조 분석 이걸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을 자율적 사고하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주체, 행위하는 주체라고 바라보는 그런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연구 잘 안 하죠. 법칙 발견에 뭐 할 건데? 개인들이, 인간들이 무슨 뭐 기계야? 그렇게 법칙화되게. 알았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한 사람을 이해하더라도 깊이 있게 그 사람의 행위의 동기, 심리 상태 이런 걸 분석하는 헬스 연구를 주로 좋아하게 되죠. 연결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요거까지만 보고 우리 풀었던 거 문제 좀 맞춰봅시다. 색깔이 안 예쁜데. 예쁘다. 자, 봐요. 요번엔 뭘 볼 거냐면 논리 추론 방법인데요. 귀납적 논리 추론 방법과 연역적 논리 추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다시 보라고? 귀납적 논리 추론 방법과 연역적 논리 추론 방법. 봐봐.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귀납 추론. 개별적 경험을 통해 전체 결론을 내리는 것. 다시 보라고? 개별적 경험을 통해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 아시아 까마귀 까맣네. 아프리카 까마귀도 까맣네. 아메리카 까마귀도 까맣네. 유럽 까마귀도 까맣네. 북극 까마귀도 까맣네. 야, 까마귀는 다 까맣구나. 알겠죠? 이게 뭐야? 귀납 추론이야. 이해돼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사이에 이거 곱하기 2 빼기 1이구만. 두 번째, 세 번째 항 사이에 곱하기 2 빼기 1이구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사이에 곱하기 2 빼기 1이구만. 알겠죠? 저 뒤로 가도 계속 곱하기 2 빼기 1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만. 알겠죠? 이해돼요? 수열 같은 거. 이거 다 뭐야? 귀납이야. 직접 보는 거야, 개별적으로. 요거네. 아, 다 이거구나.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귀납 추론이야. 귀납 추론은 100% 확실한 결론일까요? 항상 예외 가능성 오류가 있을까요? 생각해봐. 한 100개 봤어. 100개 정도를 내가 쭉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다 어때? 플러스 2 빼기 1이야. 그러면은 모든 숫자는 다 플러스 2 빼기 1이야. 다른 법칙 적용 가능성도 갑자기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다른 법칙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어. 수열 문제 풀 때 항상 그래. 실제로 그래. 야, 아시아 까마귀, 아프리카 까마귀, 유럽 까마귀, 아메리카 까마귀, 북극 까마귀, 남극 까마귀 얘네 까마귀인 걸로 해서 모든 까마귀가 까맣다는 게 확실해? 갑자기 오세아니아 까마귀를 봤는데 눈에 점이 하얀 점이 딱 박혀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럼 그때 결론 확 바뀌는 거야. 아니, 100가지 봤지 전부를 보진 못했잖아. 근데 100가지 정도를 보고 전부를 예견하는 게 그게 어떻게 확실해. 항상 예외 가능성이 있고 항상 모순이 있지. 말뜻 이해돼요? 알았죠? 니네 과학적 지식이죠, 과학. 과학적 지식은 전부 귀납이야. 물은 수소 2개 산소 1개로 되어 있죠.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뭐 나와요? 물 나오죠? 이거 연역적 과정으로 한 거야? 귀납적 과정으로 한 거야? 연역적 과정으로 한 거야. 미국 사람이 해봤죠? 물 나오네.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영국 사람이 물 나오네. 알겠죠? 호주 사람 물 나오네. 러시아에서 물 나오네. 와,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물이 나오는구나. 나봐. 이거 몇 번 해봤다고 항상 그런 거야? 야, 마하 2의 속도로 달리면서 해봤어? 마하 2의 속도로 달리면서 했더니 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이슬 막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의 1기압 상태에서만 그러고 이게 마이너스 10기압 막 저기 달나라 같은 여기 가서 하면은 갑자기 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해봤냐고.
내 말 이해돼요? 추론 과정 자체가 그냥 뭐 몇 가지 많은 경우로 그냥 경험해보고 아, 다 그렇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외 가능성이 있고 항상 그래. 그래서 과학을 공부할 때는 어때? 그냥 다 생으로 외우는 거야 솔직히. 의학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의학에 뭐 대단한 논리 구조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약을 넣어보니까 낫더라고. 이약을 넣어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고. 외우는 거야 그냥 생으로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맨날 임상 실험하잖아요. 너 보고. 야, 이거 효과가 있네. 알겠죠? 이건 해열 효과가 있구나. 알겠죠? 근데 갑자기 나중에 해보니까 해열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나중에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어. 기분만 그랬던 것 같다. 막 이러고.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험해보고 개별적 경험을 통해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 가능성이 있고 이건 뜨뜻미지근한 결론이에요. 항상. 이해됩니까? 그래서 과학적 측면은 다 그래. 알아듣겠죠? 되죠? 야, 우리 혈액 뭐 이렇게 섞으면 뭐 되고 알겠죠? 유전 법칙 뭐 이런 거 전부 뭐야? 그 안에 무슨 뭐 엄청난 논리 구조가 있어? 없어. 그냥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뭐가 우성이고 그냥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해됩니까? 그냥 그렇게 시킨 거야. 갑자기 시간 지나갖고 알고 봤더니 혈액형이 5가지였어. 알겠죠?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럼 그때 갖고 아유, 바뀌었어. 이제부터 지식 바뀜. 이렇게 하는 거지 뭘. 이해됩니까? 알겠지? 이게 귀납 추론이야. 그럼 연역 추론은 뭐냐? 연역 추론은 경험적인 것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논리로. 다시 뭐라고? 오로지 논리로. 가설을 세우고요. 이 가설이 틀릴 수 없는,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식을 세워요. 그리고 증명해내죠. 알겠죠? 절대 틀릴 수 없는 공식을 세워서 증명해요. 알았죠? 그래서 연역적 추론은 100% 확실해요. 이건 예외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갖고 가설을 검증하는 식으로 하나하나의 가설들에 대해서 절대 틀릴 수 없는 어떤 검증 방식으로 검증을 해내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안에 있는 각의 합은 몇 도죠? 왜요? 왜요? 왜인지 알고 있어요? 그냥 외웠어요? 하연이는 알고 있어요? 봐봐. 식을 세워서 증명해 볼게요. 대전제야. 평행하는 두 선 평행이야 평행. 요 위에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요. 요 두 개 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평행하는 두 선 위에 하나 직선이 지나가요. 요 두 개 안쪽 각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요 두 개 각도 같죠? 돼요?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해 갔죠? 막꼭지각이니까 같죠?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 갔죠? 이거잖아요. 요 안에 것도 같잖아요. 그죠? 이해 갔죠? 끝났네. 이 세 개 합치면 몇 도야? 그래. 이거야. 틀릴 수 있어? 이게 연역이야. 돼요 안 돼요? 삼각형의 안에 있는 네 각, 안내자, 안에 있는 각의 합은 180도다. 이게 맞나? 증명해 볼까? 알겠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직선은 180도, 한 바퀴 돌면 360도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아, 이거 맞네. 확실하네. 가설을 세우고 공식을 세워서
뭐한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식을 세워서 증명하는 방식이죠. 경험적인 거 활용합니까? 한 몇 가지 경험해보고 다 그렇구나. 이거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게 연역 추론이야. 알았지? 슬프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를 이제야 그죠? 근데 모르는 애들 많아. 그래서 다 수학 헛공부하고 있는 거야. 헛공부. 그잖아.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풀기 위해서 그냥 외우죠. 그죠? 삼각형 180도 외우고 다니죠. 그죠? 니들은 거기서 망가진 거야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윗변의 제곱과 같다. 왜요? 연역적으로 증명해 줄게. 이 가설이 맞는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윗변의 제곱과 같다. 이 가설이 맞는지 증명해 줄게요. 정사각형입니다. 뭐라고? 정사각형. 똑같이 AB. 지금 자대고 그은 듯이 가는 거예요. AB. 이렇게 나눴어. 돼요? 안에 선분을 연결하면 졸라 잘 그렸다 그지? 얘도 뭐겠어? 정사각형이겠지. 이견이 있나? 없지. 정사각형이겠지. 자, 이때 요 안에 있는 한 선분의 길이를 C라고 치면 다 C 똑같겠죠? 밖에 있는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 요 4개를 뺀 값은 다시 밖에 있는 큰 사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4개의 값을 뺀 값은 이해돼요? 뺀 값은 안의 사각형 넓이하고 같죠. 하연이 이해됐어? 밖에 사각형에서 요 4개의 삼각형 넓이 빼면 안의 사각형 넓이와 같겠죠. 그죠? 봐봐. 밖에 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밖에 사각형 넓이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가로 세로. 그죠? 맞죠? 여기서 빼야 돼요. 뭘 빼야 돼요? 4개. 요 하나 넓이 곱하기 4개죠. 하나 삼각형 넓이가 얼마죠? A 곱하기 B 하면 요 사각형 넓이니까 이렇게 반이죠. 2분의 1 AB죠. 돼요? 아이 그렇소. 이거는 뭐와 같다고? 안의 사각형 C제곱이겠죠. 됩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2AB는 C제곱. 끝났네요. 증명됐죠. 그죠? 이거를 누가 알아낸 거야? 기원전 천년경 피타고라스가 알아낸 거야. 야, 이 법칙 틀릴 수 있나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윗변의 제곱과 같다.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이런 추론은 귀납 추론이야, 연역 추론이야? 그렇지. 방금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윗변의 제곱 플러스 밑변의 제곱과 같다. 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맞는지를 뭐 하는 거야? 절대 틀릴 수 없는 식을 딱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증명해내는 거지. 말뜻 이해됩니까? 이런 추론을 무슨 추론이라고 한다고? 연역 추론이라고 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역적 추론 방식은 경험적인 걸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논리 하나만으로 식을 세워서 절대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서 증명해내기 때문에 얘는 100% 완벽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방정식이나 함수 수학할 때 이 파트는 연역 추론이고요. 수열은 귀납 추론이에요. 과학은 다 귀납 추론이에요. 그래서 수열 공부하면 어때? 약간 똥 싸고 미단 닦은 그 느낌? 이게 진짜 이거밖에 없는 다른 경우도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막 들어 안 들어? 나만 들었던 거야? 알겠죠? 이거 말고 다른 법칙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든다고. 이해돼요?
알겠죠? 항상 풀고 나도 어때? 뜨뜨미지근하고 막 그래. 알았지? 막 방정식 함수 막 이런 거 딱딱 떨어지니까 막 명쾌하고 좋은데. 알았지?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차이예요. 그럼 봐봐. 여기는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 중에서 귀납 추론에 해당하는 거 뭐 있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 있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 있죠? 요 단계는 뭐예요? 무조건 귀납적 추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봐요. 물어본 거 아니야 설문에서. 야, 이 가정부라 했는데 가출했네. 야, 저것도 가출했는데 저거 가정부랬구만. 얘도 그러네. 뭐야? 얘는 가출 안 했는데 가정부라가 없네. 야, 얘도 가출 안 했는데 가정부라가 없구만. 야, 보니까 가출 안 한 애들은 가정부라가 거의 다 없네. 야, 얘네들은 다 거의 가정부라가 다 있네. 가출했는데. 알겠죠? 맞네. 이거 뭐야 이거? 다 그런가 보네 청소년들은. 가정불화가 생기면 가출하나 보네. 야 이거 뭐야? 한 명, 두 명 경험해놓고 다들 그렇겠구나. 뭐야 이거? 귀납 추론인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 20가구 놓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UFC 찍게 하는 거야 맨날 밤마다. 다 가출해서. 야 얘도 가출해. 야 부모도 싸우니까 다 가출했다. 여기 맨날 화목하게. 야 가출 한 명도 안 했네. 야 다 그런가 보네 애들은. 알겠죠? 뭐야 이것도? 귀납적인 거야. 이게 자료식 분석 결론은 귀납적일 수밖에 없어. 이건 해수 연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애 행동이나 이런 걸. 알겠죠? 그리고 들여다보고 그렇구나. 이거 뭐야 그냥. 개별적 사실을 통해서 그냥 분석해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귀납적 추론인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이 단계만큼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귀납적 형태 추론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재밌게도 실증적 연구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게 틀릴 수 없는 공식을 세워갖고 검증해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역적 과정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이해돼요? 잠깐만. 가출 청소년 애들 이거 증명하려면 실험을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면 이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 알겠죠? 근데 실험 말고 설문을 하더라도 요런 질문지를 통해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 맞는 거네. 알겠죠? 지금 보니까 식을 세워서 증명하는 방식을 설계를 하잖아요. 이 과정 안에 뭐가 있어? 가설을 세우고 공식을 세워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전개 과정을 통해 증명해내려 하는 이 전체적 과정 안에 연역적 과정이 같이 들어있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과 연역적 추론 과정과 귀납적 추론 과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해석적 연구 방법은 뭐만 사용해? 오로지 귀납적 추론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죠. 이해됩니까? 알았지? 나중에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잘못 가르치는 분들 진짜 태반으로 많아. 어떻게 가르칠까요?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 해석적 연구는 귀납적 과정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고. 아니 아무리 실증적 연구여도 자료집 분석 단계는 귀납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아니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사람한테 직접 적용해가지고 눈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연역적일 수가 있어. 하지만 전체적인 식을 세우고 틀릴 수 없는 과정을 거쳐갖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과정, 전체적인 이 과정 안에 연역적 과정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 직접 내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수집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건 무조건 귀납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전에 수능에서 이걸 한번 냈었죠. 어떻게 냈냐면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게 딱 보니까 실증적 연구예요. 뭐라고요? 실증적 연구예요. 근데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실증적 연구의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였어요.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보기가 뭐였냐면 그 기억 밑줄의 과정은 귀납적이다. 이러고 낸 거야. 근데 애들이 뭐했어? 틀리다고 쳤거든. 왜? 이거 실증적 연구인데? 그럼 실증적 연구의 연구 과정이면 무조건 연역이지. 알겠죠? 얘는 연역 귀납이니까. 이 지랄한 거야, 이 새끼들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이해돼요?
아니라고. 아무리 실증적 연구여도 요 과정 자체는 뭐라고? 귀납적일 수밖에 없다고. 휴, 말뜻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해둡시다. 알았지? 좋아요.